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GYBM이 앞장서서 세계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만든 학습 조직 세계 경영 라운드 테이블 포럼 금년 3차 토탈 15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강사님 모셨습니다. 긴 이야기 또 오늘 또 흥미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소개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 같이 오늘 이 강의는 바로 유튜브로 송출이 되어서 동남아에 있는 우리 동문들 같이 다 들을 거고, 또 끝난 다음에 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동시에 볼 수 있어서 볼 때마다 한 600명 내지 700명이 한 6개월 지났을 때 학습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부디 이게 우리 그 GYBM 출신도 1,500명 전부 다 이 시간만큼은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여러분 성장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시간 특강인데 제가 지난주에 가서 뵙고 왔는데 엊그제까지 제가 강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마지막 주신 게 양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원래 바다라는 그 이슈 자체가 워낙 큰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회적으로나 글로벌 차원에서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아마 큰 계기가 되는 시간이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50분, 10분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오늘 듣고 싶으시면 자꾸 말씀 나누시고 또 Q&A도 꼭 하시고 질문 해외 나가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서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받아주기를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께서 살아오셨던 길은 아마 교재 내용에 좀 들어있어서 말씀하실 것 같고, 한국에서 이 바다에서 나는 다양한 이슈들을 총괄해서 또 지금 그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 핵심이 되는 또 해상법에 관련돼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저 신은수 부회장님하고 최근 한 6, 7년 동안에 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들었던 게 있어서 좀 늦었지만 여러분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자, 우리 김인현 교수님 앞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또 신은수 또 부회장님 여기 좀 계셔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고향에 또 우리 한영 누구였죠? 우리 대우 건설에 또 사장하시던 한용호 사장님, 또 제가 참 존경하는데, 제가 이제 경북 영덕 축산항 출신인데 그 선배님이 지금까지 축산항 출신 중에 최고로 아주 출세하셨고, 학교도 축산항 초등 나와가지고 경북 중학교 가고 경북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이제 건축공학과 가셔가지고 대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하셨는데, 우리 또 집안 되십니다만은 그 항상 대우면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모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은수 부회장님하고는 같이 우리 바다 공부 모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임을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모임이 어떤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로서 이제 40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25년 동안 강의 수탁이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시간대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 3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1시간에 맞춰갖고 압축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시간이 더 있습니다. 식사 시간 또 같이 가지려고. 좀 6시 와서 우리 부회장님하고 식사하려고 그랬더니 부회장님이 식사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어떠냐 해서 좋습니다. 좀 배가 막 고픈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식사하면서 또 뒷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고의 과정 지금 꾸미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영국의 이제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선배들하고 일정한 횟수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이거 최고의 과정에도 제가 이제 수업 이외에도 식사 모임 준비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제 강사님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꺼이 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안을 제가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부회장님이 여러분들 이제 국제 신사들이기 때문에 좀 국제 무역 또 국제 해운 물류 이런 걸 좀 말씀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쭉 했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 바다 이야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제가 이제 체험에서 우러나서 체득한 바다 인문학,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모르신 분 계세요? 저 유퀴즈 온더브렉 나왔는데 유퀴즈 나온 사람 다 알잖아요. 아, 좀 섭섭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우리 집에도 이제 수산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이제 친숙하게 그렇게 자라났고, 그 바다의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 50대 후반에 막 책을 몇 권 썼어요. 나이가 더 들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50대 후반에 이 책들 이렇게 많이 썼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 해양대학을 제가 나왔어요. 한국해양대학 나와서 선장까지 했는데, 뭐 그 이야기 하려면 또 깁니다만은 배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좀 극복하면서 이제 고려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학사, 석사, 박사, 학사 나중에 했습니다만 하고 나서 또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또 법학도 석사도 했고, 뭐 그 뒤에 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그리고 또 대우조선의 또 사위사 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유명해진 건 이제 동아일보에 그 김인현의 바다배 그리고 별 해갖고 한 87회 제가 5년 동안 이제 글을 썼고, 그 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바다배 그리고 별이라는 이제 그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가져서 여러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코노미 조선의 김인현의 바다 스토리라고 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여기 이제 제가 항해사 때 왼쪽 2등 항해사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이로 콤파스라는 거 알죠? 콤파스. 우리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제 가슴 앞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이건 이제 쌍안경. 이거는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 우리 로스쿨에서 강의할 때 찍은 사진인데 아주 미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시하게 좀 미남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상법을 강의하고 있는 선장이자 교수인 김인현입니다. 아, 선장님이시자 교수님이시고 선장님을 뵙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선장님도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 배, 그 낚싯배 모시는 선장님도 계시고. 맞아요. 그럼 선장님은 어떤 선장님이셨던 거예요? 저는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항 상선, 이제 수출이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의 선장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는 선장님이 아니셨군요. 그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똑같이 선장인데, 영어에서는 이제 그런 조그만 배의 선장은 스키프라 그러고, 네. 우리 큰 이 상선은 이제 캡틴이라고. 캡틴. 저는 그래서 이제 캡틴이라고 불립니다. 캡틴 김이시군요. 캡틴 킴 하면 기분이 제가 아주 좋습니다. 아, 뭐 이런 거 그렇게 해드려요. 여기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그 선장이라는 에피소드 직업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가장 그 조세호지 않았습니까? 오른쪽에 유재석인데, 그 들어가니까 이제 TVN이죠. 그 작가가 저보고 부탁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조세호 씨 좀 잘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제 워낙 유재석이 유명하니까 조세호가 질문해도 유재석 보고 답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면서 이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유재석이가 질문해도 조세호 보고 답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차를 이렇게 했고요. 그 목차는 첫 페이지에 이제 항로와 항해 해가지고 우리 바다와 관련된 인문학을 제가 조금 넣었습니다. 한 9개 항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국제 매매, 운송, 우리 바다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로와 항해입니다. 항로라는 건 이제 선박이 항해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태평양 항로, 대서양 항로, 이게 이제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길이고, 그다음에
그 파나마 운하 같은 거는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중해 그 항해를 할 때는 다 연안 항해지 않습니까? 또 붙어가지고 육지 붙어서 가니까 큰 위험이 없어. 태풍이 오면 바로 항구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 초기에는 이제 콜럼버스 나타나기 전까지는 항해가 아주 배는 작았지만 아주 편안한 항해, 겁이 없는 항해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갖고 이제 그 남아공까지 이제 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이제 미 대륙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제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람 인식이 이제 그 지중해 끝이 지브랄타예요. 그 스페인하고 아프리카하고 마주보고 있는 지브랄타를 넘어서면 낭떠러지다. 이거 넘어서면 이제 배가 곧 가면 다 침몰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는 몇 사람들이 이제 배를 몰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빠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엔리케 왕자처럼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제 1492년에 배를 몰고 신대륙 발견하고 있어 떠날 때는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지구는 둥글다. 이거 나가도 죽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대단한 게 그때부터는 이제 연안 항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태평양 건너는 거, 대서양 건너는 그 항해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연안 따라서 항해했으니까 뭐 바람 불면 내가 저 한국에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이겠지만 이제는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옛날에 뭐 나무로 된 배들 그 얼마나 허술했겠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죠. 그때 그 마질란이 배가 세 척 갔지만 하나밖에 안 돌아왔잖아요. 한 100명 가면 10명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배가 10척 떠나면 3척밖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제 희생을 치르면서 이 항로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항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괜찮네. 이 항로로 갔는데 내가 돌아왔다 이런 게 자꾸 쌓이면서 이 항로는 안전한 항로다라고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항로들이 이제 안정화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젤란 또 세계 일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캡틴 쿠크라는 사람이 이제 오세아니아 하면서 아주 많은 그런 항해를 하면서 항로를 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름길이 만들어졌는데, 이 파나마 운하하고 이제 그 수에즈 운하, 그 파나마 운하는 이제 그 남미를 돌아가야 되는데, 케이프 혼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졌고, 파나마는 우리가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희망봉을 우리 아시아에서 이제 그 인도양 지나서 그 희망봉 딱 지나는 순간부터 바람이 엄청 불어요. 파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를 항해한 사람들한테는 그 희망봉이라는 게 완전히 뭐랄까 죽음의 무덤이에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수에즈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선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축복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가 막힐 때를 대한민국은 미리 대비했는데, 이거 이제 며칠 전에 쓴 조선일보에 제가 쓴 이제 칼럼입니다. 약간의 우리가 국제성과 관련된 그건 또 바다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이제 예를 가져왔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타던 첫 배 이름입니다. 페넬롭 오브 요크라고. 그 탱크죠, 그죠? 기름 싣고 다니는 배인데 아마 신은수 회장님이 만들어 주신 배 같아요. 요거 이제 접니다. 제가 23살 때인데 이때도 미남 아닙니까? 우리가 선장방입니다. 저 위에 이제 이걸 하우스 마리나 그러는데 여기 이제 선장님 방에서 폴라로이드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 1982년에 폴라로이드 이렇게 찍으면 탁 나오는 거 폴라로이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뭘 했냐, 쌍꼬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쌍꼬라인인데 뭘 했냐면
여기가 라스타누라고 돼 있죠, 그죠? 라스타누라. 요 라스타누라가 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원유 수출지예요. 원유가 여기서 다 수출이 돼요. 라스타누라라는 곳에서. 근데 우리 배가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요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제다가 있지 않습니까? 제다 위에 얀부라고 있어요. 요 얀부에 기름 탱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미국하고 사우디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름을 갖다가 저장시켜줬어요. 여기 저장 탱커가 꽉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아주 피스톤 보여지라 그러는데 왔다 갔다 피스톤 보여지 힘든 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냐?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그 동아건설이 묻었어요. 우리가 그때 일할 때 이미 이 건설이 공사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라스타누라에서 얀부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기름이 와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러면 이게 이제 호르무즈가 봉쇄되면은 지금 그 당시에는 그 후티 반군이 없었어요. 이 바벨만답이거든요. 요 밑에 요 수에즈 언어 들어간 바벨만답이 예멘이 아주 평온한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탱커가 이리 안 들어가고 여기서 기름 싣고 가면 되잖아요. 그 석유 비축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유럽간 현재는 여기가 이제 후티 반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군이 이제 그 뭐 이란 공격했다 하길래 자다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야 조선일보 칼럼만 적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칼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 칼럼은 쉽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에 실었었어요. 11월 달에 실어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제 실리는데 제가 또 한 보름 전에 뭘 하나 보냈어요. 그 회사 법원이 생겨서 보냈더니 그쪽에서 아주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알아요. 신문의 그 속성 이런 거. 옛날 그 세월호 때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글 하나 쓴 게 있어요. 시사성이 있는 건 잘 받아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말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썼어요. 제가 경험을 내가 1982년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여기다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제가 198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야기를 썼어요. 써가지고 야 이거 좀 어떻게 할까 좀 글을 맺는 게 조금 저는 이제 선원 출신이기 때문에 해운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해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회피 수단 그 이제 수송망을 다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을 사우디가 갖고 있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갖고 챗GPT한테 보냈어요. 야, 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랬더니 이거 다 챗GPT가 써준 거예요. 1, 2, 3, 4. 얘가 1, 2, 3, 4는 얘가 써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니까 해군의 해상교통 챗GPT가 제가 뭐라는 사람인데 다 알아요. 워낙 이제 몇 달 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 해운과 선원은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부다 해가지고 이제 막 띄워주는 글까지 막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이거 채택될 것 같다면서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간 칼럼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이제 보내면은 한 이틀 있다가 답이 와요. 죄송한데 너무너무 그 글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고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잘 아는 사람한테 또 연락해요. 야 혹시 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래도 잘 안 돼요. 저도 뭐 안 될 줄 알고 한 2, 3일 될 줄 알았는데 9시에 보냈는데 새벽 2시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채택됐다고. 와 진짜 그때 이미 제가 대우에 강의하도록 돼 있었어요. 아마 대우맨들의 성원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별로 뭐 수단 없이 그냥 있잖아요. 우리 원유가 이제 그 70%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은 사실 별로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후티 반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서 싣고 뭐 북극 항로로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배 탈 때 여기가 이제 코랄 파칸이라고 있어요. 여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근데 여기가 호르무즈고 여기는 호르무즈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가 안전해요. 그 배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이제 닻을 놓고 선원들 교대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란 애들이 미사일 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기름을 요리 보내가지고 여기서 싣고 오는 게 방법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 오만이잖아요. 그래서 오만 쪽으로 좀 파이프라인을 한번 깔아갖고 오면 어떤가. 그 대우 건설에 좀 일을 맡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너무 많이 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 개척의 필요성인데, 이제 지금처럼 대체 항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체 항로 필요한 건 대만이 막힐 때예요. 대만 해협이 봉쇄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만 해협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싱가포르 와야 되는데 막혔잖아요. 그럴 때는 그 북극 항로가 아주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원료 수입, 그 지금 LPG의 20%가 저 PG에서 와요. 카타르에서 와요. 우리나라에. LNG의 20%가 그 카타르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LNG가 야말반도, 러시아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래스카에 나니까 이런 저 원료를 우리가 수입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북극 항로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제재 대상이에요. 미국의 제재 대상이에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부가 처음에는 막 너무 이제 장밋빛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항해하려면 항해 지도가 있어야 돼요. 러시아로부터 지도를 사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또 도순사를 태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 대가 주는 게 다 제재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세컨더리 제재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이 또 지워져버렸는데, 해류. 옛날에 이제 그 범선이 다닐 때는 범선은 범 있잖아요. 그 바람의 힘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적도 지방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적도 바람이 없잖아요. 그럼 배가 적도에 가면 끝이네요. 바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덤이네요. 아니잖아요. 다 움직였잖아요. 어떻게 움직여? 그럼 밑에서 해류가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럼 해류를 따라서 배가 조금씩 움직여 갔던 거예요. 뭐 적도제 지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보면 왜 막 뭐 적도제 지내는 게 있잖아요. 막 돼지도 넣고 막 어떤 데는 뭐 여성도 집어넣고 했잖아요. 그렇게 간 게 아니고 해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류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류는 물의 대규모 흐름이다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했어요. 순조를 받으면 뒤에서 이렇게 좀 우리 뭐 이순신 장군 그 거북선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기서 뒤에서 밀어주면 배가 쑥 가는 거예요. 한 12나트 가던 배가 14나트, 15나트 가는 거예요. 우리도 선장하다 브릿지 올라가면 배가 뭐 엄청 잘 나가요. 그러면 해류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받으면 속력이 안 나는 거죠. 멕시코 만류가 이게 발견이 됐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견했대요. 벤자민 프랭클린, 아주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학자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어떤 걸 발견했나 그러면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올 때하고 갈 때하고를 비교해 본 거예요. 갈 때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멕시코 만류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며칠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물의 흐름이, 대규모 물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갔고 쭉 가니까 여기 미국에서부터 유럽 갈 때는 이걸 타니까 샥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올 때는 역조가 되잖아요. 넣는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 선배님이 이걸 알았는지 여기 보면 이 위로 갔잖아요. 위로 갔잖아요. 저 위로.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3번 다 그렇게 간 건 아니고 이렇게 왔다가 어떤 데는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콜럼버스가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해는 그 이제 멕시코 만류를 타고 빨리 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쓴 게 서경의 고려 도경 잘 알지 않습니까? 1112년에 그 남송에 서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그 개경에 와가지고 자기가 일기를 남겼잖아요. 근데 그 재밌는 게 이 아주 자세한 일기예요. 저기 닝보라고 그 남송의 닝보 영파라고 여기서 떠나가지고 갔는데 우리나라 가거도 며칠날 떠났는데 며칠날 도착했다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저 뭐 선유도부터 해가지고 영종도 그 예성항까지 날짜가 일기가 탁탁탁 다 돼 있어가지고 항해 일지 셈이죠. 그 이제 그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물의 흐름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흘러요.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구르시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르시오의 흐름을 타고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저 북동으로. 그러니까 저기서 갈 때는 빠른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조선의 개화가 늦은 이유는 뭔가 구르시오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스페인 또는 네덜란드의 상선들이 이제 돛담배 타고 이제 오잖아요. 그 오면은 이제 바람을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해류거든요. 해류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구르시오가 어디로 가요? 이 밑으로 가지 위로 안 가잖아요. 요거는 조그만 지류예요. 요거 타고 가니까 여기 이제 그 규슈의 가고시마 이런데 저 나락이 번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요 유럽에서 오는 범선들은 다 일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알아요. 제가 해도를 자세히 봤어요. 해류도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류의 존재가 일본과 조선의 그런 그 개화를 이제 결정지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그 네덜란드 배들이 오니까 여기 와서 나락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그 서양 사람들은 난파됐을 때, 뭐 이상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 오는 거 하메르 표류 같은 거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뭐 난파됐을 때 오는 거예요. 제대로 가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1492년 100년 뒤에 1592년에 조총을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1592년 이전에 이미 일본 사람이 유학을 갔어요. 네덜란드에. 그래 여기에 이런 난학이 이제 꽉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위쪽 애들은 뭐 지금 말하면 지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게 이제 막 막혀 있고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난학이 이를 갈 수구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위쪽 그 가까운 데서만 이제 난학이 이제 꽃을 피우면서 이제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흑선이 오면서 이제 그 1840년대 일본이 명치유신을 일으킨 명치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규슈 사람들이죠. 시모노세키 그렇게 됐고 우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화가 늦어지고 우리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저희 독자적인 주장이에요. 그래도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좀 저한테 항해학을 좀 이렇게 배우시면 몇 가지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박은 왜 알루시안 열도를 자꾸 지나려고 하는가? 여기 이제 알루시안 열도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감착하고 알루시안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항공기도 위로 올라가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대권항이라고 그래요. 대권. 우리가 이제 그 사과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장 그 최단 거리가 중심을 지나고 두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걸 대권이라고 해요. 이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원을 자르면 두 지점이 나오잖아요. 그 두 지점이 최단거리예요. 그 중심을 지나지 않으면서 생기는 건 소권이라 그러고 그 중심 지난 걸 우리 대권 그레이트 서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생기고 또 밑에 하나 생겨요. 밑으로 가면 엄청 많이 걸리는. 그래서 비행기, 항공기가 모두 이렇게 위쪽으로 항해를 한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평행선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럼브라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저 미국 가는데 나흘이 단축이 됩니다. 나흘. 그 우리가 앵커리지에 그 대한항공 옛날에 서서 기름 넣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적도라는 게 붉은 선이거든. 아주 한자 선 한자 적도. 그러면 적도는 붉은 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배 처음 타면서 이렇게 가면은 선장이 이제 적도 지날 때 싱가포르 이렇게 지나서 적도를 지날 때 되면은 아까 그 망원경 이렇게 가지고 빨리 적도를 찾아봐라 그 이야기. 적도를 붉은 선이 있다 이거예요. 붉은 선이 바다에. 그래가지고 막 저도 막 쌍안경 쓰고 붉은 선이 있는지 없어요. 아 선생님 선이 안 보입니다. 이 친구 순진하게는 그 넓은 바다에 어떻게 줄을 끄냐고. 해도에 저 붉은 선이 있을 뿐이다 그래요. 해도에 없어요. 해도 있죠. 해도. 자, 그다음에 해수의 비중이 이제 1.025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담수에 요즘도 뭐 담수 시설 폭파에 때리 나오잖아요. 담수는 맹물, 소금기가 없는 물, 마실 수 있는 물을 우리가 담수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담수 비중이 1인데 해수는 1.025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해수 바다에 가면 좀 뜨지 않습니까? 그럼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다에서 1.025인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는 파나마 운하가 5개의 호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담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나갈 때는 비중이 1.000이에요. 맹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더 가라앉아요? 떠요? 그죠? 그러면 화물을 10m 실었어요. 화물을. 배가 10m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10m인데 지금 파나마가 얼마 되겠어요? 더 가라앉겠죠? 10m 25cm가 돼요. 그러면 파나마 운하 지날 때 깊이가 10m 10이에요. 10m 10cm예요. 그럼 우리가 부산항 떠날 때 10m로 싣고 파나마 가면 얼마 돼요? 10m 25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좌초되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처음에 배 탈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막 싫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나마 운하 입구에서 화물을 내려야 되죠. 그럼 잘리겠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 타는 사람들은 한 달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산항 떠날 때 부산항만 보면 안 되잖아요. 저 파나마 운하 지날 때 저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력과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꼭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력과 부력. 예. 아, 이거 죄송합니다. 중력과 부력. 중력은 이제 지구에서 이렇게 내려 누르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간이 있으면 이걸 떠받쳐주는 힘이 또 있어요. 그러면 중력과 부력이 이제 이꼴 되는 순간까지는 배가 떠 있잖아요. 근데 중력이 더 많아지면 배가 가라앉아요. 그게 서해 페리호 사건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그 우리 서해 페리호에 정원이 200명이에요. 그런데 350명이 탔어요. 그 이제 높은 공무원 한 분이 걱정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날 태풍이 와가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타고 출근 때문에 막 그렇게 했어요. 서둘렀어요. 그런데 뭐 어떤 분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배가 책임이 있어요. 200명 타는데 350명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력보다도 중력이 많겠죠, 그죠? 물론 작은 배지만. 그러니까 서서히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세월호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넘어졌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월호는 이런 오뚜기가 있어요. 그럼 오뚜기는 요 밑에, 이것도 지금 밑에 이렇게 크니까 이게 복원성이 좋은 거예요. 밑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무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아래에 있어서 중심이 아래에 있으면은 이게 복원성이 좋다. 배가 안 넘어져요. 이거는 이제 세월호는 배가 기울어졌을 때 돌아오는 힘,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원성이라 그래요. 요즘 뭐 우리 그 리질리언스 해가지고 뭐 탄력성 뭐 이렇게 뭐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똑같은 원리.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같아요. 똑같은 무게를 실었는데 아래에 실어야 될 걸 위에다 실었어요. 뭐 여기다 위에다가 그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객이 탈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밑에 물을 빼버렸어요. 무게를 같이 하느라고. 그러면 물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정되겠죠, 그죠? 무게가 밑에 가니까. 그러니까 밑에 걸 빼고 위에다 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밑에. 그러면 철광석선은 어떻게 했어요? 배들 중에 철광석 싣고 다니는데. 아까 제가 탔던 유조선 같은 것도 무게가 밑에 가 있겠죠. 컨테이너 선박 여러분 아세요? 컨테이너 선박 보면 TV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위에 많이 실렸잖아요. 원목선. 이런 거는 복원성이 나쁜 거예요. 여객선하고. 자동차 운반선. 그 자동차 운반선은 위에다 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석선 이런 거는 이제 안정적인데 여객선 뭐 이런 배들은 이제 좀 불안한 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한 10분 남았는데 좀 재밌었습니까? 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에 더 남을 거예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 그 국제 무대에 나가셔가지고 뭐 이야기 딱딱 하면은 먹힐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제 매매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운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운송이 먼저고 매매가 나중은 아니에요. 그 국제 매매를 하는 거죠. 뭐 저 반도체를 판다든지 자동차를 판다든지 했을 때 이제 국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지금 이제 그 이제 CIF 계약 또 뭐 FOB 계약 이런 게 있어요. CIF 계약은 내가 수출자가 이제 운송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는 CIF 계약이 좋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스공사 우리가 지금 이제 카타르에서부터 이제 그 LNG를 많이 싣고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스공사가 수입자지 않습니까? 그럼 가스공사가 우리나라 이제 그 운송인을 많이 이용하려면은 이제 FOB라는 계약 조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FOB 조건은 이제 수출자가 아니 난 뭐 그냥 실어 줄 테니까 너가 다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같은 데 보면 좀 최근에 많이 나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이제 DES 계약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카타르가 자기들이 도착 때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그 운송인들이 그 운송을 할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매매 계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갔을 때 FOB 계약이냐 CIF 계약이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그 이제 운송인들이 이제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신용장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거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에 있는 국적선 적지율의 중요성. 이게 이제 뭐 계속 지금 TV에도 많이 나와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제 페르시안 갈프에 지금은 배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란이 선별적으로 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넣어주는데 우리나라 선원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주인 배는 좀 그래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국 배를 빌려가지고 그 LNG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럼 외국 선원들이 가겠어요? 전쟁배인데 안 간다 그러죠. 그럼 다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하루에 한 척씩 그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탱이 되려면. 그러면 선원들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려면 전략 물자는 100%
우리나라 선주가 운항하면서 우리나라 선원들이 타야 될 거예요. 지금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올리냐, 프로테이지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제 MLC라고 있어요. 세계 해사 노동 협약이 있어요. 그 세계 해사 노동 협약에서는 선원들에게 그런 하선 권리를 주어줬어요. 우리나라 선원들도 다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원들은 그래도 이제 애국심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 용선 계약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소유자가 다 운송인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빌려줘도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임차료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또 배를 빌려가지고 내 친한 사람이 화주면 운송이 돼서 실어주고 내가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빌려주는 계약을 우리가 용선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해운이 재밌는 게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배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배를 빌려가지고 얼마든지 운송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양대학 나왔는데 우리 뭐 친구들이 막 화주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배가 없어도 전화로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배 빌려서 배 갖다 주고 화물 갖다 주고 운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배를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배가 없는 사람이 배를 빌려가지고 운송에 사용하는 걸 우리가 용선계약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선박과 법적 지위인데, 이 파나마 알잖아요. 파나마, 그다음에 라이베리아, 그다음에 마샬 아일랜드. 파나마는 사실은 이제 이제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이제 관계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선주들이 다 우리나라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하고 달라요. 사람은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다 한국 국적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민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등록할 수 있어요. 한국에 등록하게 되면은 한국의 선원법을 적용받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선원들도 봉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버마 이런 선원들은 우리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국제 경쟁이니까 좀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싶어 해요. 그럼 한국 국적이면 한국 선원법 적용받으니까 한국 선원 안 태우면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깃발을 파나마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파나마에 등록하면 파나마는 선원들은 자유롭게 태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뭐 파나마, 마샬 아일랜드 이런 쪽으로 가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등록할 때 조금 이따가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김인현의 배예요. 그런데 파나마에 종이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소유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재산이 그 손해 본 사람의 담보가 되잖아요. 내가 돈 안 주면 그 사람이 내 배를 압류해 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배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운항하면서 돈 벌지만 파나마 종이회사의 소유예요. 그러면 저 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절연되는, 그럼 이제 보호가 되는,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은행이 보호가 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그다음에 선장. 제가 선장입니다. 선장 면허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 진짜예요. 2029년까지 살아있어요. 제가 배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캡틴 킴 배 한 번 더 나갔다 오세요 하면 나가려고요. 지금 제 꿈이 진짜 정통 크루즈 선장 가는 거예요. 선장이 2명 있대요, 정통 크루즈. 실제로 배를 모는 선장이 있고 여객 담당 선장. 저는 이미 배 안 탄 지 한 15년 돼가지고 실제 선장은 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여객 담당 선장으로 마이크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대우경영연구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탁 이야기 멋있게 마이크 잡고. 제가 영어도 잘해요. 외국 할머니들이 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진짜 선장 좀 하려고 그래요. 70 넘으면 아직은 좀 일좀 하고. 진짜예요.
그때 제가 초대할 때 다 오셔야 돼요. 선장이 막 반값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 선장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옛날에는 그 콜럼버스도 이사벨라 여왕으로부터 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서 뭐 그 지금 그 어디 발바도스입니까? 거기다 칼을 꼽으면서 자기가 총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자기 갖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사벨라 여왕이 자기가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저 그 멀리 있는데 갔다가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그 선장한테 정권을 주는 거예요. 선장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대리 에이전트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선장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제 쌀을 이제 한 토를 샀다. 바나나를 뭐 1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그게 전부 계산은 선주 앞으로 되는 거예요. 선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하면 법률 효과는 선주한테 가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뭐 하나 소를 한 마리 샀다. 선원들 먹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이사벨라 여왕을 대신해서 산 거예요. 나한테 청구 들어온 게 아니라 이사벨라 여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굉장히 큰 그 이제 파워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운송을 한단 말입니다. HMM이라든지 페노시는 운송 의무가 있을 때 그 HMM이나 페노시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이 어떻게 운송을 실제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송을 해주는 사람은 이행 보조자로서 선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보조자가 잘못한 거를 무조건 하고 HMM이 잘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 선장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화물. 뭐 화물이 있어야 이제 운송이 되겠죠. 그 화물은 이제 벌크 화물이 있고 컨테이너 화물이 있어요. 컨테이너 요 박스 이렇게 싣고 다니는 계품 운송이라고 하지만 벌크 화물은 있어요. 벌크 화물은 이제 옥수수를 싣는다. 이게 이제 선창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선창에다 막 싣는 거예요. 박스에 싣는 게 아니고 어떤 선창 안에다 하나 실어서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탱크, 그 크루드 오일, 원유, 그다음에 그 LNG 이런 것도 다 이제 벌크 화물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 화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 보면 이제 뭐 컨테이너 선박에서 자꾸 화재가 많이 발생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박스를 이제 화주한테 줘요. 화주가 박스가 없어.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요. 화주를 건네주면 화주가 화물을 박스에다 넣어요. 그리고 자기가 시를 해요. 시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시를 해가지고 세관 통과해서 와요. 그럼 운송인이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라이터, 옛날에 뭐 중국 사람들이 수출하는 라이터 알죠? 라이터 켜는 거, 담배 하는 라이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럼 라이터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럽 간다 할 때 싱가포르 쭉 지나면 이제 그 덥잖아요. 적도니까.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달아올라요. 거기서 폭발 사고가 나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노트북에 왜 리튬 배터리 거기서 사고 나고, 그다음에 자동차 운반선은 또 자동차 그 안에 또 뭐 배터리에서 사고 나고, 그렇게 우리 운송이 불쌍해요. 근데 그걸 잘 건절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사고가 많이 나요. 뭐 선박 충돌, 해양 구조, 공동 훼손, 그리고 이게 국제성이 있는데 공동 훼손이라는 거 하나만 좀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공동 훼손. 여러분 그 에버 기번이라고 기억나시나요? 파나마 스웨즈 운하 막은 배 있잖아요. 컨테이너. 이게 이제 타가 잘 안 들어가지고 이제 그 육지 쪽으로 가서 이제 딱 이렇게 갇혀버렸잖아요. 배가 이렇게 갇혔어요. 배가 갇히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를 꺼내야 되죠. 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그만 배가 필요해요. 타가보트 예인선이 필요해요. 예인선이 와서 끌었어요. 끌어서 나갔어요. 그럼 이거 예인선비 누가 내야 되죠? 선주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배를 꺼냈으니까. 그 보통은 이제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 바다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배는 선주가 선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화주, 컨테이너
화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야 이거 예인선 불러서 꺼내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고 꺼냈잖아요.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는 게 선박만 사는 게 아니라 화물도 다 살았죠. 그래서 공동 위험체다. 뭐예요? 선박과 화주가. 그러니까 선박과 화물이. 그러면 이걸 이제 1차적으로는 선주가 돈을 주겠죠. 그러면 선주가 예를 들어서 뭐 배값이 500억이고 화물값이 500억이다. 그러면 반반 부담해요. 반을 화주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동훼손 이제 제도라 그래요. 바다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냅니다. 곧 한 2, 3분 남았는데요. 곧 제가 시간 맞춰서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유료오염 사고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큰 건데 요 유료오염 그 사고 태안 유료오염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고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책임 제한이 돼요. 책임 제한. 책임을 제한하는 게 있고 선주가 책임을 제한하는 것 그 이상으로 되는 것은 다시 IOPC 펀드라는 국제 기금에서 이걸 태워줘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현안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페르시안 갈프 안에 우리나라 배도 뭐 26척이 있고 막 탱크를 쏘잖아요. 그러면 이게 면책이 돼요. 선주가 면책이 돼요.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전쟁 위험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책임 안 져요. 선주가 책임 안 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험자도 책임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IOPC 펀드라는 국제기금을 만드는데 국제기금도 책임 안 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유료오염 사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박금융인데, 이거 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배가 이제 1,000억짜리다. 그러면 선주가 10%만 자기 돈 내요. 100억만 내요.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뭐 이제 배를 이제 세계 5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배가 뭐 100척이면 100척 곱하기 이제 1,000억 하면은 그 돈만큼 10조 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90%가 외상이에요. 그래서 해운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말. 우리 다른 산업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돈이 그래도 뭐 한 50%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운은 우리가 일본은 30%는 자기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해운이 워낙 돈 없이 시작해서 10%만 자기 돈이에요. 그래서 90%는 빌리는 거예요. 70%는 그 배 자체에서 LTV, 배 자체가 이제 7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조해가지고 팔아도 700억이 나오니까 은행이 쉽게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선박을 담보로 저당권을 잡혀가지고 돈을 주거든. 그걸 이제 선순위 이제 대출이라고 불러요. 그럼 10% 자기 돈이죠. 20%가 문제예요. 20%가. 튼튼한 회사 같으면은 이제 20%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데 보증을 안 서줘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해양진흥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후순위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SPC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한진해운이에요. 한진해운인데 실제로는 내 배인데 여기 이제 은행에게 이야기하니까 은행이 자 그럼 너 파나마에 종유회사 소유로 해라. 그 내가 그렇게 하면 보호가 된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 들어갔잖아요. 그럼 한진해운이 재산은 동결이 돼요. 한진해운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손을 못 대요. 이 채무자를 보호해서 살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돈을 내가 아까 빌려줬는데 은행이 빌려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면은 이게 한진해운 배잖아요. 그 은행이 돈 아까 70%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회생 절차는 동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찾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다가 이제 소유자를 따로 하게 되면은 이런 도산 전련이 돼가지고 은행에게 좋다. 자, 그다음에 해운 산업의 국제성. 이거 뭐 여러분 더 이야기 안 해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국제 거래에서 또 국제 매매가 일어났고 국제적으로 운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제적으로 운송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분쟁 해결하는 것도 이제 국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아까 그 선박 충돌 그 이제 오셨습니다. 배들이 바다에서 만날 때 한국 배하고 일본 배 만나요. 그럼 한국 법 적용하고 일본 법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안 되겠죠. 그럼 충돌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콜레그라는 국제 조약이 있어요. 북한도 그 가입했어요. 바다에서는 하나의 배를 피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 얼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큽니까? 이번에 후티 반군이 나와갖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운임이 올랐죠. 그건 수에즈 운하보다도 한 열흘 더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갈 때 수에즈 운하로 가는 것보다는 그 남아공을 돌아가면 열흘이 더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하잖아요. 열흘을 커버하는 배가 더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배는 오다면 2년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임이 올라가죠. 지금 전쟁 났는데 운송인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페어노션 엄청 좋아하죠. 전쟁 나기만을 기다려요. 아이고 방송 그렇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운송 해운하시는 분들은 10년 동안 어려워요. 근데 1년 정도 이렇게 특이한 사건들, 뭐 코로나가 일어났다든지,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하면은 그 배가 부족해지잖아요. 지금도 이제 여기 피지가 막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영국 같은 데서 북해에서 기름 싣고 와야 되잖아요. 항해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배가 부족하잖아요. 우선은 또 배가 30척이 피지 안에 갇혀 있잖아요.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배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배값이 10배 정도 뛰는 거예요. 갇혀 있어도 저분들은 어떻게? 별로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 소유자들은. 근데 이제 그게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재미가 없죠. 자, 이런 이제 그 국제적인 그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바다로 나가자. 진취적 기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뭐, 신 회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바다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한테 되게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다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 일본 사람들은 바다가 중요한 걸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숱한 선배들이 바다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항로를 개척했잖아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유럽이 이제 아시아를 뭐 제패하면서 이제 강대하게 된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포르투갈 1530년경에 포르투갈이 이제 스페인하고 경쟁할 때. 근데 그 인구 그 센서스 있잖아요. 인구 통계를 봤는데 어떤 연령이 한 30%가 없대요. 남자가. 그 다 바다에 가서 그만큼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바다가 우리 선배들이 바다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이 됐고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바다를 유럽 사람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그런 이제 경로를 거쳐서 바다를 거쳐서 이게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히 조선업이 요즘 엄청 효자잖아요. 해운업도 조금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진취적으로 우리가 나가자. 지금 이제 일본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막 걱정 되게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해외를 안 나간다 그래요. 지점 같은 데 안 나가려 그래요. 일본이 워낙 자체에서 되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런 진취적 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운업 50조 매출. 근데 이제 해운이 또 좋은 거는요. 내가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요즘 최근에 뭐 잔금 상승 이런데 되게 그 경기가 좋은데 50%가 삼국 간 화물 운송이 종사해요. 일본에서 호주 가는 거. 그런데도 우리나라 배가 가서 운송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 빌려 가지고 그 화물 운송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운업이란 게
대단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물류라고 또 여러분들 물류업 있잖아요. 물류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해운업이지만 해운업 플러스 또 국제 물류. 그것도 엄청나게 물류업이 이제 발전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크게 이제 QN 낙일처럼 크게 매출이 많은 데가 없어요. QN 낙일이 한 50조 원쯤 될 거예요. 우리는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뭐 한 10조 원 정도 큰 게 없는데 유럽은 굉장히 큰 물류 회사가 또 많이 있어요.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나라 조선업도 이제 유럽, 일본을 제끼고 정말 훌륭하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해운, 조선, 바다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면 엄청 좋을 것 같고 또 그 바다 산업에 종사하시면서 또 국제적인 업무에 종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창업자인 대우 김우중 회장님께서도 그런 기상을 갖고 또 성공하셨고 여러분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여러분들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강의를 그걸로 마치고 한 질문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 달은 분기 함식 하기로 한 GYBM 동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사람은 2명이 선택했는데 이거 매닝한다고 굉장히 좀 어려워요. 우리 여학생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접촉하는데 아직은 다 좀 이렇게 걱정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본래 이러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걸 또 배우기 위해서 하고 또 오늘도 끊임없는 도전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실제로 일했던 거 가지고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만큼 위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걸 이름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하튼 여러 사람을 접촉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세팅된 게 베트남 리기 김대희 창업해서 한국에 있는 대표 약간 지금 변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태국에 있는 정재진 마케팅 담당 이사인데 여러분 자신은 오셈 임플란트 여기서 태국에서 지금 한 1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마케팅 진짜 총괄하는데 이게 세팅이 됐고 위에 다시 김대희 대표 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좀 바뀌더라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공지하고 4월 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직도 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워낙 지금 바깥에 변수들이 많은 시기라 어떤 분을 모셔야 될지 좀 더 심사숙고하는데 요즘 말씀 부쩍 생각이 드는 게 지난 1년 동안 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유튜브에 떠 있는 수많은 강사들이 있으신데 그 인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 상당히 선호한 것 같은데 과연 그분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이야기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말 주변으로서 우리가 듣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할 때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을 모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진짜 좋은 의미에서 이분은 그 내용을 좀 보고 싶다, 좀 듣고 싶다 할 때는 꼭 추천해 주시고 그냥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시다, 조회수 몇 번이다 이런 것 쪽에서 조금 멀리 하시면서 판단하시고 우리 다음 기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정리를 말씀드리겠고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대우 창업 59주년입니다. 내년 이제 환갑이 되는 60주년인데 그 행사를 본래는 3월 22일이지만 23일 하루 늦춰서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꼭 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기 지원 예정자들 지금 이렇게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GYBM 소개받으러 왔다가 여기까지 와서 강의 들은 학생 2명 있습니다. 두 지원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원래 박수는 버뜩이나 인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값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정 포함해서 다양하게 지금 강사님들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내 걸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할 기회 좀 있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요 시간도 그렇고요. 앞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되고 자기 앞길을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기에 한 번씩 하겠다는 교육 프로그램 모임도 이것도 아직은 좀 사실은 굉장히 만들어내기가 좀 까다로운 이야기인데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이디어 있으시면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눌 수 부탁드리겠습니다.